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저희가 장순원 기자 너무 뭐라고 하는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장 기자한테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이상한 거죠. 이상하긴 한 건데 뭐라고 할 때가 장 기자밖에 없어가지고. 네, 장 기자 착하잖아요. 또 착해서 뭐 잘 받아주시고. 이상한 거 많죠. 네. 이상한 거 많은 거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데 네, 그게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라고 방치하고 내가 피해보는 거는 다 이상하다고 하고 그렇지. 그러지는 맙시다 하는 네. 거죠. 잘 따져봐야죠. 네. 예. 자,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네, 수요일이 사실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이건 주말도 아니고 산 꼭대기 막 헉헉대고 그 뭐라고 그러죠? 할딱고개, 할딱고개 느낌이에요. 그렇죠. 목요일이면 괜찮아.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근데 수요일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차라리 그냥 월요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 만큼 네. 너무 힘든데 네. 이렇게 힘들 때 어허. 와주시는 어혜진 소장님이 거죠. 와주시니까 해외 뉴스 네. 들으면서 아 다른 나라도 힘들구나라는 걸 계속 알게 됩니다. 예. 어서 소장님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야, 2%만 못 받았다는 그 목포. 야 정말 야, 참 살다가 이런 일도 있네요. 아, 나 뭐 잘못했을까? 같이 추정 좀 해봅시다. 부동산 얘기 그만해. 그럼 되나요? 아, 제가 그거 뭐 어렵다고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들고 다닐 것 저희가 같습니다. 봐도 감사하게 이쁘네요. 잘 쓰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원전 얘기? 네, 프랑스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예. 네.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프랑스 네, 프랑스 떼제베. 진짜 독특하다. 똑똑하다. 보통은 와인 아니면 뭐 에펠탑 네. 이 정도인데 떼제베가 생각난다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프랑스 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 네. 뭐입니까? 프랑스 뭐 우리 그래도 경제 얘기 하는데 네. 그래도 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으세요? 뭐 원전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한재려고 그러신 거죠? 네. 원전 얘기? 네. 네. 프랑스 하면 원전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원전을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바게트. 예. 아, 바게트, 바게트, 와인. 와인 뭐 그런 것들 있죠. 프랑스. 마크롱 네. 그렇죠. 지단. 아. 지단 네. 네, 이 사실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원자력 발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기의 70%를 원전에서 만드는데 이런 나라가 사실 없어요. 인구 대비해서 그 원자로의 개수가 세계 1위거든요. 진짜 원전의 원전 진심이네요. 개수가. 네, 예. 무려 56기. 원전이 돌고 있어요. 야. 물론 뭐 개수로 하면 미국이 제일 많죠. 예. 제일 미국이 많은데 뭐 중국도 프랑스랑 거의 같은 숫자의 원전이 있는데 1인당 원전의 숫자는 프랑스가 최고예요. 네, 그래서 뭐 순위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예. 네, 세계에서 그럼 프랑스에 원전이 제일 많습니까? 아닙니다. 1위는 미국이고요. 숫자로는 네, 숫자로는 2위는 프랑스. 땅 대비 제일 촘촘하게 있다. 그런 뜻이죠?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 아, 인구 대비. 네. 그리고 3위는 중국이고 예. 4위 러시아, 5위가 일본, 그다음에 6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꽤 있는 나라. 네. 예. 7위가 인도고 8위가 캐나다. 예. 근데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강대국 순위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빠진 곳들 있죠. 영국, 독일 뭐 이런 같은 이런 유럽 국가들은 다 빠졌어요. 예.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원전 뭐 36기 정도 있는데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거는 9기밖에 안 돼요. 다 폐쇄했군요 옛날에. 네, 맞아요. 탈원전 한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요즘 들어서 마음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죠? 다시 해야 된다. 뭐 맞아요. 그런 지난번에 얘기. 가스 때문에 그랬죠. 네, 근데 다들 겉으로는 이제 탈원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만 굉장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제가 가져온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전 세계 원전의 나이예요. 원전의 수명이 대략 뭐 한 30년에서 60년, 50년이라고 보면 여기에 보시면 가동 연수. 그러니까 이 30년 가동한 아, 원전. 30년, 40년에 몰려 있다. 네, 원이 클수록 원자로 수가 많은 거예요. 원자로가 많은 원전이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좀 몰려 있죠, 이쪽에. 예. 끝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뒤집어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0년 전에 원전을 많이 우리 지었다. 인류는 원전을 때려 지었다 그때 네. 신축 원전들을
재건축할 때 됐네요. 내가 재건축 얘기할 줄 알았어. 나 지금 떠올랐거든. 나도 재건축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예. 있죠. 예.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어. 원전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우르르 고장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재건축 문제랑 똑같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는군요. 그 원전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지나봐야 알잖아요. 예. 근데 매년 한 개씩 지으면 예. 30년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럼 29년이 된 쟤는 1년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예. 예. 25년이 된 쟤는 5년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대충 이런 예상할 게 수 있는데. 예측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원전을 1년에 10개씩 지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갑자기 10기에서 호로록 나와버리죠. 그렇지. 그러면 10기를 다 가동 중단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전기 어떻게? 그렇지. 그치?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이랑 재건축이 어떻게 그래요. 똑같아. 네.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을 한꺼번에 지은 바람에 예. 한꺼번에 놓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넣어야 되고 한꺼번에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디서 가서 살아? 똑같은 거죠 지금. 네.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게 그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지으면 안 되는데 인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프랑스가 요즘에 울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는 Can the 과연 French nuclear industry avoid meltdown? 무슨 뜻이죠? 영어로 읽으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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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네. 어? 프렌치 누클레어 인더스트리는 멜트다운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녹는 걸 피할 수 있을까? 원전 대란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 하는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네. 예전에 프랑스가 그 명문대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곳에 출신의 쟁쟁한 기술자들이 많았대요. 근데 참고로 그 아르노 회장이라고 루이비통, 모에샹동, 헤네시 그 네. 회장도 이 대학 출신이에요. 무슨 대학이요?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닉. 에콜 폴리테크닉. 네. 이게 프랑스의 카이스트. 그런 거 같네요. 에꼴 맞습니다. 붙으면 좋은 대학이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대통령제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하자면 하는 게 가능해가지고 묻고 떠불어 가, 원자력 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프랑스가 네. 옛날에 한꺼번에 많이 지었군요. 막 짓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뭐 원전이 위험하네 아니네 국회에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뭐 뜨거웠을 수 있지만 프랑스는 대통령제라서 가능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옛날에 1970 몇 년도에 석유 파동 났을 때 예. 그때 다 화력 발전, 석유 발전 하다가 아,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그래서 원전으로 갔다? 그때 프랑스 사실 망할 뻔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개를 지으면 쉽고 빠르고 잘 지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전 이거 별거 아니네, 헝헝헝 이렇게 그러면서 저 지금 굉장히 프랑스 표현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1974년부터 1980년 말까지 한 해에 6기씩 지은 거예요. 신났었구나 그때.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전들이 같이 늙어가고 그리고 같은 현상으로 똑같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원전들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더니 56기 중에 이제 원자로에서 뭐 균열 같은 게 발견이 돼서 16개를 폐쇄를 했어요. 예. 그리고 3개가 복귀가 됐는데 복구가 13개는 결론적으로 중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겠죠. 예. 그래서 독일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원래 있어요. 독일에 수출했는데 프랑스가. 아니 독일은 전기가 남습니까? 지금 독일이 그런 여유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독일이 지금 뭐 양초 판매가 늘고 있다, 뭐 그런 네. 전기가 부족하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지만 독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게 예. 프랑스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거든요, 독일이. 프랑스는 가스가 남아요? 네, 요거를 한번 보시면 네, 프랑스는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안 사고요. 노르웨이라든지 예. 제가 그렸어요. 좀 보기 편하시라고.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프랑스가 가스 수입하는 통로예요? 네,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 LNG 선이 들어오는 터미널
입니다. 여기. 예. 프랑스는 네, 여기는 그래서 이 가스관 여기는 가스관이 이렇게 연결돼서 예. 주는데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알제리, 뭐 나이지리아 이런 곳에서 가스를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LNG 가스 운반선으로 수입을 해와요. 예. 거의 뭐 천연가스의 98% 정도를 수입하는데 프랑스는 가스가 많으니까 독일은 러시아 가스가 아니면 가스를 구할 방법이 없고 예. LNG 선으로 뭐 사오려고 하는데 그걸 사와도 하역할 터미널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 생겼거든요. 그래도 이제 턱없이 부족하죠. 아, 그래서 프랑스는 하역한 터미널에 그 가스 액화 장치가 있는데 네. 독일은 그래서 없다. 네, 터미널은 보통 이렇게 액화 천연가스를 가지고 오면 그걸 터미널에서 바꾸는 기화하는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독일은 그 동안에는 가스관으로 독일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쭉쭉 받아왔으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독일에서 막 터미널을 열심히 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프랑스로 수입해온 가스를 네. 독일로는 어떻게 보냅니까? 독일은 러시아 가스관 말고는 없다면서? 여기에 또 가스관이 제가 가스관 사진을 이게 첨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예. 노란색으로 있었거든요. 예. 여기로 가스관이 있어요? 국경 지역의 가스를 아, 관으로 이렇게 저것도 관으로 해서 사오고 비상용으로 있고 프랑스로부터 받으려고 해놨구나. 네, 독일이. 그리고 그 대가로 독일은 전기를 프랑스에 보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전이 많고 너희는 가스 발전소가 많으니 가스를 받아다가 가스를 주면 전기를 만들어서 다오 이거네요. 네. 아. 그래서 아무튼 프랑스는 이런 상황인데 그 이코노미스트가 아까 기사에서 분석한 프랑스 원전의 상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예.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분석입니다. 프랑스의 전력 생산 공급 업체 중에 EDF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원래 프랑스 국영 기업이었다가 2004년에 정부가 84% 지분을 가진 그런 민간 회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전처럼 적자가 계속 프랑스의 한전이네요. EDF.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정부가 국영화를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원전 운영은 하고 있지만 56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많아서 뭐 부식이 된다든지 아까 뭐 균열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장치를 폐쇄하게 돼서 원전을 가동을 못하니까. 네, 원가가 저렴한 전기를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비싸게 전기를 만들어야 돼서 적자가 쌓여요. 예. 그래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뭐 회사채를 우리는 한전채 하지만 발행하고 있죠. 네,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EDF가.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프랑스 원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뭐 정치 탓이다. 이런 게 또 이 기사에 언급이 돼 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네, 2012년 그 사회당 출신 프랑스와 올랑드 대선 후보 당시에 예. 녹색당에게 대선을 도와준다면 그 대가로 프랑스 노후 원전 2곳을 폐쇄시키겠다. 녹색당은 원전 반대니까 했고 2025년에 전력 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50%로 제한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최대 20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지켰는데 두 번째 약속은 안 지켰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원전에 대한 소용돌이 속에 수많은 원전들이 좀 퇴역할 수 있었다, 퇴역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 프랑스 원전 업계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관련 기술 발전을 좀 손놓게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올랑드가 만든 게 녹색당한테 나 좀 밀어줘서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라. 네. 그럼 녹색당이 녹색당 원전 원전 반대니까. 네. 그럼 내가 원전 없애줄게. 그럼 니들도 실적 하나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 원전 업체들이 보기에는 저거 우리 밥줄을 가지고 거래를 하니 이거 원전 사업은 프랑스에서는 이제 안 되겠구만 해서 정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 원전 기술이 잘 안 만들어졌다. 네. 이 뜻은 프랑스에서도 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있다는 뜻이네요. 엄청 많지만. 녹색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뭐 어디든 완전 찬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 어디죠? 후쿠시마 네. 사태 났을 때 그때는 또 여론이 저 맞아요. 위험한 게 우리는 이렇게 많아. 우리는 이렇게 야 많아. 어떻게 이거 예. 그래서 다들 또 원전 감축 계획 이런 거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다 요즘 또 다시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사가 있다. 음.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코노미스트가 프랑스 얘기라고 하긴 했는데 네.
우리나라 얘기 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똑같이 프랑스의 아마, 한전도 똑같은 상황이고. 대부분의 원전이 있는 나라는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효율적인 건 다들 아는데 계속 늘리는 게 맞는 건지 늘 고민이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대표님 원전에 대해서? 아니 서로를 알아가자고요. 맨날 그냥 중립적인 진행자만 하지 말고. 원전. 원전. 원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원전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원전은 되게 효율적인 전력을 만드는 그 도구잖아요. 원전만큼 싼 게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잖아요. 이산화탄소도 배출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 문제만 없다면 너무너무 효율적이에요. 근데 안전 문제를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게 사실은 기술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기술자들도 우리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가끔 터지기는 한다. 그러나 거의 안 터진다. 네. 그러나 한 번 터지면 난리가 크다.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죠. 안 되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완전 반대다. 음. 전기요금은 뭐 맘대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온난화 뭐 가스 떼고 석유 떼고 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은 완전 어렵죠. 이 대답하기가. 그런데 최근에 제가 네. 그걸 가져오려다가 조금 좀 지나고 나서 많이 해설이 나오고 나서 가져와야겠다 해서 안 갖고 온 얘기가 있는데 채팅방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 소형 원자로라고 그 슈퍼 퓨전 에너지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런 집약된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발생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기술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상용화가 되면 원전 같은 거나 이런 거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보고 배우세요.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전을 대체하면서 매우 클린한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답니다. 아, 좋네. 왜 저한테는 그냥 알고 싶다고요?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칭찬만 하고. 그냥 저는 안기 자랑만 좀 서로 알아가고 싶습니다. 위험하면 안 된다. 위험하면 안 되죠. 그럼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혹은 자동차 사고로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데 자동차도 안 되겠습니다. 덜 자동차는 위험하게 왜 만들어야 괜찮습니까? 돼. 덜 위험하게.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요즘 유행인가 봐요. 소형 원자로는 좀 더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예. 네,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 화면을 보시기 전에 보여주셨네요. 네. 그냥 네. 가죠. 네. 지금까지 그 동남아 인프라 누적 투자 규모로 따졌을 때 그 누적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동남아 투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 뭐 일본 아니면 중국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둘 중에 미국인가? 어딜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이게 지금? 나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네. 외국에서 투자를 할 텐데 돈 많은 나라들이 네, 동남아시아에 동남아시아에 예. 일본 투자가 많을까요? 중국 투자가 많을까요? 미국 투자가 중국 많을까요? 투자가 많겠죠. 그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아닙니까? 이 화면을 아닙니까? 한번 보실까요? 아니랍니다. 네. 일본이라고 채팅방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일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제목은 그 동남아 인프라 투자에서 일본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님처럼 동남아시아 안 기자님처럼 인프라 투자 동남아시아 하면 중국이 1대1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관심이 많다. 엄청난 돈을 들었는데. 쏟아붓고 있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 기사는 사실은 재팬타임즈에 나온 내용인데 요점은 이거예요. 중국이 해외 투자 부문에서 요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관해서는 일본이 여전히 리딩하고 있다. 네, 부동의 선두주자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의 일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현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큰 규모의 공사를 포함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일본의 돈이 3,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436조 원 정도
예. 최대 투자국이다. 중국 돈이 들어간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는 1,000억 달러에 그쳐서 비교가 된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사라는 게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쓰는 거니까 이게 뭐 틀린 내용은 아닐 텐데 그래도 이제 뭐 재팬 타임즈가 자기네 부동의 뭐 선두주자라고 하고 조금 그래도 눈에 보이는 표나 숫자가 없으니까 정말 예. 그런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다른 기사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예. 선키스트 킴님께서 네. 저게 일본 언론의 일본 국뽕 기사입니다. 저도 약간 세계로 뻗어가는 일본의 힘. 느낌이 좀 그래서 네. 이거를 내가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조금 같은 자료가 있으면 오케이 예. 해서 좀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왕씨라고 돼 있으니까 일본인은 아니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좀 중국인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중국 정치과학 리뷰에 실린 논문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일본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논문 내용에 보면 일본이 196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를 핵심 경제 전략 요지로 인식하고 또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어떤 동남아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입지를 유지해왔다. 근데 이후 중국도 후발 주자로 인프라 수출 결정하면서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일본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논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표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 표는 코로나 직전 기준이기는 한데요. 예. 똑같네요. 예, 일본이 동남아 인프라 사업에서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들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일본이 단연 앞서고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이 좀 많고 네. 필리핀에서는 일본 승, 싱가포르는 중국 승, 타일랜드 중국 승, 말레이시아 중국 승. 중국이 많은데 중국이 많은데 왜요? 전체 금액은 짝대기 길이 다 더하면 베트남에서 워낙 확실히 많아서 금액이 그렇지. 많아서 그렇긴 한데. 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일본이 한 3,670억 달러, 중국은 2,550억 달러. 아, 저걸요 세트 스코어로 해야죠. 그리고 네. 근데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1대1로 구상은 뭐 철도, 뭐 항구에 엄청난 돈을 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 기사에서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는 이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일본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수가 중국보다 많다는 거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예. 그래서 뭐 라오스라든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거의 중국이 꽉 잡고 있죠. 아, 특정 국가에서 네. 특히 많네요. 그리고 필리핀, 뭐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는 일본이 좀 파일을 많이 많고.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재미있는 내용은 일본은 그 주요 인프라 사업을 사실 우리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기를 좀 꺼린다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런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어떤 동력 중에 하나는 왜 일본이 저렇게 동남아에 신경 쓸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동남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과 중국이 보면 그 투자하는 인프라 스트럭처가 좀 다르다고 해요. 예. 목표가 다르니까 투자하는 것도 다른 건데 중국은 이제 1대1로 범아시아를 좀 연결하는 뭐 철도망 그리고 그래서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뭐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육상 어떤 그 아세안 회원들 중에 좀 철도 사업 비롯한 투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고 예. 일본은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러니까 어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조금 편들어주고 좀 공유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해양 회원국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네. 표를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 요거는 지역 연계에 대한 뭐 일본의 비전 뭐 이런 제목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주황색이 육로, 회색이 해상, 예. 해상회랑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성장 통로를 목표로 두고 만든 구상하고 있는 거다. 이 일본의 목표다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표입니다. 근데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재팬타임즈 기사를 보시면 일본은 사실 올해만 해도 뭐
동남아 전역의 3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좀 우리 돈으로 한 3,800억 원 대출을 약속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로 뭐 육상, 해상, 항공을 연결해서 확대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은 주로 정부 간의 융자를 통해서 뭐 국제협력은행이라든지 뭐 하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자금력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은 뭐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은행 어떤 금융기관에 자원 막 투자하면서 자금 조달 면에서 이거는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겠는데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기사의 일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대신에 뭐가 경쟁력이냐 하는 부분이 기사에 있었는데 저금리 장기 융자를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싸다 일본은. 네. 그래서 중국은 왜 그런 기사가 많았잖아요. 국가 부채를 너무 많이 발생시킨다. 예. 이거 진짜 거의 사기로 후려치기처럼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의 많은 부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적고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좀 돌려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일본은 뭐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 폭설 이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다 보니까 어떤 지리적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축 기술에서 퀄리티가 다르다. 라는 그렇게 식으로 본인들은 주장하겠죠. 네, 비할 게 안 된다. 그래서 품질 좋은 인프라를 계속 브랜드 가치로 밀고 있다 하면서 약간 이 기사에서는 중국을 좀 돌려서 내가 비난한 보기엔 일본 수출입은행이 협찬한 기사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뭔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 우리는 지진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기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합니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런 얘기인 그래서 기사인 제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것만 하면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왜 일본- 근데 이게 왜? 뭐. 일본 띄워주기도 아니고 예. 근데 워낙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중국이 어떤 예. 동남아 인프라 투자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네? 라는 부분을 조금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요거 하나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다른 기사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자본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 조금 동남아에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게 그 왜 저번에 저희도 다뤘던 것 같아요.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라고 해서 예. 결국에는 못 중국에 갚으면 넘겨주죠. 넘겨주는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조건들이 너무 악명이 높다. 그래서 어떤 중국이 예전에는 인프라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 막 너무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그 매력을 크게 잃었다라는 기사가 또 다른 뭐 블룸버그라든지 그런 기사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좀 중국의 영향력 고조로 인해서 뭐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같은 이런 나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뭐 글로벌 어떤 변화가 좀 되면서 예. 다른 나라들에게도 좀 투자 선택권이 다양화할 수 있도록 뭐 캐나다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좀 선택권이 넓어지고 다른 파트너들도 생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을 좀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매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야 기술적으로 그냥 일본 거 쓰자. 뭐 한국은 일본 글자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은 뭐 없나요? 여기 한국은 동남아시아 인프라 별로 한국도 없나요? 사실은 뭐 그래프 같은 거에 있기는 했는데 예, 좀 미미합니까? 네, 그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하. 중국은 제일 다른 게 중국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항구 만들어 줄게. 예. 돈도 빌려 줄게. 예.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걸 안 빌려 준다는 거죠. 네. 그 사업성 없는 곳은 일본은 그거 해서 돈 벌어야 되는 진짜 민자니까. 근데 중국은 그럼 우리가 해줄게라고 한 후에 이제 중국 근로자들도 막 500명씩 보내고 중국 건설회사도 배로 포크레인 실어오고 네. 사실상 중국을 만들어서 이쑤시개 젓가락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로 가져온 다 거잖아요. 갖고 와서 하니까 이 자체로는 뭔가 타산이 안 맞더라도 예. 어차피 중국에 노는 일자리, 노는 중장비 쓰는 거니까 나라로 보면 돈 남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뻔히 분명히 활용도 떨어지는 인프라니까 이 나라는 갚을 길이 없겠죠. 그럼 뺐고. 그럼 뭐 이제 뺐고.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네.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네. 투자를 할 때 중국은 자기 걸 다 가져와서 하는데 뭐 그러지 않은 곳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다. 네, 네. 다음 뉴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뉴스 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인구학적 문제를 악화시켰다라는 이코노미스트 전쟁으로 기사인데요. 인해서 우크라이나 인구 구조가 뒤틀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심각했던 우크라이나 인구 문제가 예. 전쟁을 계기로 더욱 악화가 됐다라는 기사예요. 원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예. 안 기자님도 오잉 하시는데 예. 뭐 어소장 뭐 이런 시시한 걸 가져왔어. 인구 문제야 뭐 인도나 아프리카 빼고 다 고민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걸 들어보시면 좀 이런 상황이 또 있었구나 하는 정보가 있어서 예. 가지고 와봤어요. 요 표를 보시면 요거는 월드뱅크에 올라와 있는 우크라이나의 인구 추이입니다. 어라? 이야.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떨어졌네요. 여기가 제일 정점인데 5,200만. 이때가 1991년. 네. 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거든요. 요게 지금 가장 뭐 5,200, 5,000, 예. 예.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어. 이게 2001년 인구조사 당시에는 4,850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도 지금 다 숫자가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우크라이나가요 2001년 이후로 정확하게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이때가 제대로 하고 말았어요. 그럼 뒤에는 추정입니까? 추정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정부 관리 말을 인용을 하면 지난 10년 동안 한 38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다. 아, 사망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덜 낳아서가 이민을-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독립한 이후로 독립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바깥으로 그리고 나가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잘 사는 국가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예. 10년 동안 380만 명이 나갔다. 그러면 이 뒤에 숫자들은 어떻게 나왔냐? 근데 이 기사에 나온 설명에 좀 따르면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네. 그 직전에 우크라이나 그 추정치가 3,750만 명이거든요. 요게 2021년 수치고요. 예. 러시아 침공 직전이 3,750만 명이래요. 예. 누가 쟀어요? 이거 어떻게 됐냐면 예.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데이터 이런 거를 그런 다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추산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네, 거의 뭐 2020년 추정치에 근접한 숫자인데 여기에 그 올해 2월에 우크라이나 통계청이 그 일부 러시아 통제하에 있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있죠. 거기 네. 절반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 35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추산이 하나 나왔고 예. 지난해 러시아가 인구 조사를 했는데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인이 24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 걸 파악이 됐어요. 예. 이거를 모아서 다 아하. 했더니 이 수치를 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우크라이나 그 국경 안에 사는 우크라이나인은 침공 직전인 2월에 한 4,350만 명 정도. 요 표랑 있을 거의 것이다. 일치를 예. 하죠. 예. 4,350만 명 추정했다.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민등록 이런 것도 없나 보군요.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사 내용과 일치를 하는데 이게 이때 정점 당시보다 한 16%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2001년 이후로 인구 원래 조사 안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든다니까. 예. 근데 내년에 한대요. 내년 2월에 예. 디지털 방식으로 한대요. 예. 근데 참고로 이 조사를 애플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애플이요? 네. 어떻게요? 휴대폰으로? 애플이 정확히는 제가 그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디지털 방식으로. 예. 근데 정확한 통계가 없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할 수밖에 예, 없는데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떠난 해외 난민 수가 780만 명이래요. 근데 9월에 여기에서 120만 명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우크라이나로. 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사람들 많이 목숨을 잃었죠. 해외로 피난을 갔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한 3,400만 명 정도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통계로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4,300? 그거는 이제 전쟁 그러니까 2021년 4,380이 마지막이었고 마지막 네. 인구가 전쟁 네. 네. 전인데 네. 지금은 3,000 얼마 있다고요? 3,400에서 한 3,500명. 저자에서 1,000만 명 900만, 줄었어. 1,000만 정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2월 그 전쟁 직전 추정치보다 한 20% 정도 와.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 사망한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외국 도피한 사람들이 많다는 잠깐 뜻이네요. 잠깐 피난 가 있을 수 있죠. 폴란드로도 가고 뭐. 그런데 피난민들. 이 기사에서 예.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음.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할 여지가 크다. 왜? 왜냐하면 난민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인데 예. 이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아.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성과 어린이들부터 피난시키고 나니까 네. 피난민들 잘 받아줬잖아요, 유럽에서. 그 거기서 산다 그냥.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예. 그걸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럽 각국에서 난민 지원책이라고 해서 예. 그 난민으로 온 어린이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나라에 정착을 하고 야, 뿌리를 맞는 내릴 말이네. 자리를 잡게 될 내가 거기서 가능성이 학습부장 높다는 같은 거죠. 거 하면 어. 네. 그 못 전화 오죠, 못 못 들어오지. 가지 이제.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대부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 구실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할 텐데. 뭔가 노력을 하고 있을 테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은 남자와 18살 노인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18살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은 지금 전시 규제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네. 이게 풀리면 이 사람들이 여보 아. 빨리 와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니 아빠가 갈게. 아빠가 갖게 하겠어요? 아빠가 갔겠지. 그렇지. 어? 네. 어허. 아니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빠가 갈게. 네. 야. 그래서 내가 전화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학자들도 어. 연구를 해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음. 우크라이나 인구가 아까 3,400, 3,500 이랬잖아요. 예. 야. 2,8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럼 나라가 반토막 난 유지가 안 될 거야. 그리고 어린이 수는 절반 이상 한 56%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56%가 그냥 줄어들 수 상상도 있다. 못했다. 우크라이나 야. 전쟁으로 인한 결과로. 그래서 어린 사람들도 미래의 부모도 점점 사라질 거다. 완전히 우리나라 농촌처럼 바뀐다는 거네요. 우크라이나가. 그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톡승 있어요? 예.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이런 사회적 현상보다는 우크라이나 국민적 특성을 좀 들었는데 예. 이미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 인구는 아까 그래프 보셨지만 빠르게 빠져나가고 감소했잖아요. 있었어요. 예. 이게 고령화되는 거였거든요. 예. 고령화 그리고 어떤 근로 연령, 출산 연령의 남녀가 이민을 가니까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그다음 출산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이 빠지는 인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91년 정점 이후에는 매년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많았다. 네, 그런 게 있고. 줄어드는. 이민도 이민이지만 아이고야. 자연적인 인구 감소도 있었다. 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뭐 기사에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예. 해드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히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술과 담배를 너무 한다. 예. 전쟁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제가 화면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우크라이나 남성들의 예. 그 기대 수명 있죠? 예.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 원래 수명이 낮았어요. 네, 2020년 우크라이나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66세래요. 근데 유럽 연합의 남성 평균이 그거보다 한 11.5세 더 낮은 거예요. 다른 데는 70세는 되는데 네. 여기는 원래도 사망률도 높았다. 네. 오래 못 사시니까. 네. 그래서 재밌네.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 나라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문제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출장 갔는데 그 가이드가 팁이 그거였어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입국 심사하는데 딱 서서 무조건 여성 입국 심사하는 자리에 줄을 서야 된다. 여성들 많아 보이는 줄. 아니 입국 심사관이 여성인데 아 여성이 빨리빨리 빼주니까 빨리빨리 빼주고 남성은 안 빼준다 그래. 그래서 진짜 가이드가 남자는 일 못하니까. 꼭 여성 있는데 줄을 서야 된다.
인정. 인정. 와. 참. 그러니까 뭐 물론 역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 기사 말미에는 네. 뭐 과거에 어떤 두 차례 세계 대전 이후에 좀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어떤 전쟁 이후의 부흥을 좀 기대할 수도 있지만 예. 우크라이나 출산율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인구가 변한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진짜 근데 너무 힘들겠네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까지 겹치면 그렇죠. 특히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합니까? 뭐 노인들이야 그냥 다 여기서 뼈를 묻지 할 텐데 젊을수록 아빠가 갈게 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예. 가지고 우리나라는 반도국이라서 전쟁 나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죽거나 우리나라에서 살거나 하니까 저런 문제가 없는데 네. 저런 나라들은 피난민이 나가고 나면 다시 안 돌아오겠군요 정말. 너무 슬픈 일이네요. 우크라이나. 근데 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좋은 땅 찾아서 가겠다는 거니까 네. 그냥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거기 국민들이야 뭐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나 또 잘못했습니까? 뭐 다 좋아진다기보다는. 아니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 중에 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네. 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데 선택했을 테니까 네. 그 모든 본인은 선택은 뭐, 항상 좋은 선택. 본인은 아이씨, 불안한데 말 잘못한 거 같아 지금. 나 무슨 말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예. 안 계셨으면 우리는 까맣게 몰랐을 것 같은 네. 외국 언론도 뭐 요즘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모양이군요. 요런 거 이렇게 재밌는 거 찾아내고. 요즘에 국내 언론에서 네. 해외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웬만한 굵직굵직한 거 큰 거는 뭐 이미 나오고. 뭐 3프로 언론에. TV라든지 언더스탠딩에서도 자주 소화를 해주시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소식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마무리할까요? 예. 글로벌 라이브. 뭐 이게 글로벌 아닙니까? 계속 우리 그때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뭘 더 글로벌한 걸 했지만 하겠다고. 글로벌 라이브도 뭐 일단 그렇지만 뭐 글로벌이라니까 예. 들어봅시다. 여러분도 뭐 딱히 할 거 없잖아요. 글로벌 라이브. 네, 주무실 때까지 예, 이거 이어지고. 보시다가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